네, 안녕하세요. 네.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모두들 시험에서 이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좀 기원하겠고요. 이번 회계사 1차 시험에서는 원가 관료에게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같이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강평하기에 앞서서 올해 원가 관료에게만 놓고 봤을 때 이제 난이도가 좀 어땠는지 관련해서 그냥 총평을 좀 간단하게 하고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2018년 그리고 2019년 이렇게 두 개 연도에 난이도가 정말 최상으로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최상급의 난이도고 여기 밑에가 이제 최하 이제 가장 좀 쉬운 난이도였다 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하자면 2018년 정말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왔고요. 2019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018년보다는 조금 나았긴 했는데 그래도 얘도 이제 최상급이다라고 해도 좋을 만큼 역대급으로 어렵게 이제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욕을 좀 많이 먹었나 보지, 그렇죠? 그래서 이유가 어떻게 됐던지 간에 너무 과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20년도부터는 난이도가 확 줄어들었어요. 확 낮아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2020년도에는 조금 쉬운 편, 그렇죠? 좀 쉬운 편, 뭐 요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그러다가 작년이죠. 2021년 그리고 올해 여러분들이 보신 2022년 시험까지 얘네 둘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솔직히 열심히 시험 보고 나오신 여러분들께는 조금 죄송한 얘기일 수 있지만 과연 이렇게 해도 변별력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 쉽게 지금 출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지금 이 강평을 다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사실 최근에 출제 경향, 트렌드라고 하는 것을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보통 트렌드라는 걸 읽을 때 최근 5개년 뭐 요 정도의 난이도가 어땠었는가 이런 것들을 보통 보기 마련인데 최근 5개년들을 모아 보니까 너무나 극단적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극단적이라서 이게 원가관리회계가 최근에 시험 추세가 어떻구나 이렇게 말하기가 상당히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항상 우리는 최신의 어떤 경향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대비할 수밖에 없으니까 2년 연속으로 이제 정말 쉽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원가 관리에게는 좀 쉽게 출제하려나 보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막 너무 어려운 문제 있죠. 막 너무 막 난이도가 어려워가지고 설령 풀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 그런 것들은 뭐 솔직히 시험장 들어가서도 풀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난이도가 쉬울수록 뭐가 중요해지느냐 시간이 중요해져요. 시간. 오케이. 솔직히 이제 난이도가 최하였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시험 보고 나오신 수험생 분들하고 연락을 좀 취해봤는데 다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끝나고 나서 그냥 가만히 집에 와서 한번 시험지를 다시 한번 보니까 그냥 너무 쉽게 다 풀리더래요. 자기네들은. 근데 막상 시험장에 가면 이게 시간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너무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막 건드려 보지도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좀 생기는 거죠. 더더구나 원가 관리회계는 이제 회계학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제 재무회계랑 같이 풀어야 되다 보니까 어떤 걸 먼저 풀 거냐? 또 재무회계에서 풀다 보면 아무래도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다 답이 왜 안 나오지 하면서 막 시간이 쭉 지나가 버리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원가 관리회계 너무 쉽게 나왔는데 한 절반 정도도 못 건드렸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학생도 있었고 앞으로는 이제 지금까지도 그랬었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시간 관리하는 거 문제를 푸는 건 좋은데 최대한 빨리 푸는 거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쉬운 문제를 맞춰주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어려운 문제는 좀 과감하게 좀 생략하시고 딱 봐도 이거는 내가 못 풀겠다 싶은 것들 과감하게 그냥 제껴버리시고 보면서 이 정도 문제는 내가 풀고 나가야만 된다라고 싶은 문제들은 최대한 빨리 좀 답을 내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원가 관료에게 문제를 좀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1형과 2형이 있죠. 시험지 중에서도 우리 1형으로 나와 있는 1형, 작형은 1형 기준으로 강평을 좀 해 드릴 거고요. 회계학에 이제 41번, 그죠? 회계학 시험지에서 41번에서부터 50번까지 총 10문제가 이제 원가 관료 회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1형 시험지의 41번 문제 쪽을 좀 펼쳐놓고 이 강평을 좀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1형 41번.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대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의료 장비를 생산하고 있대요. X1년도 2월에 원가 관련해서 자료를 한 5개 정도 줬습니다. 밑에 있는 자료를 좀 들여다볼게요. 재료를 얼마 구입했는가 4,000원 구입했고요. 기말에 남아있는 게 1,400원이었대. 노무원가는 공장에서 발생했대요. 공장에서 발생했다라는 말 왜 있어요? 이거 제조원가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지. 그 중에서도 80%는 생산직 종업원의 임금이래요. 자, 요거는
과거 기출문제에서도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이건 약간 관행인데 우리 노무원가라는 거 있죠. 노무원가. 이 노무원가라는 것은 추적이 가능한 것도 있고 추적이 가능한 것도 있고 추적이 도저히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추적이 가능하다 싶으면 우리가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냐면 직접 노무원가 DL에다가 집어넣을 것이고 추적이 불가능하다 싶으면 이건 간접 노무원가가 돼버리니까 직접 노무원가가 아니라 제조간접원가 OH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이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하다,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 대신에 추적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생산직 종업원이다. 생산직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써요. 생산직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공장이다. 현대자동차의 공장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뭘 만들 거냐? 그랜저도 만들고 소나타도 만든다는 거지. 자, 그러면 그랜저를 만들기 위한 라인이 이렇게 깔려 있고요. 소나타를 만들기 위한 라인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자, 그러면 생산직 종업원이다라고 하는 건 누굴 일컫는 거냐면 여기서 진짜 그랜저 만드는 사람들 있죠. 여기서 소나타 만들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생산직 종업원이다라고 불러요. 제가 옛날에 회사 다녀본 경험이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종업원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다 하는데요. 그 사람도 생산직 아닌가요? 당연히 생산직 맞고요. 현실에서는 그죠? 현실 실무에서는 생산직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추적이 가능할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이 그림상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누가 봐도 그랜저 때문에 돈을 쓴 거고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누가 봐도 소나타 때문에 돈을 쓴 거니까 이런 상황을 일컬어서 우리는 추적이 가능하다 보통 이렇게 부르는 건데 현실에서는 추적 안 되는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다는 거죠.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관행상 그냥 제너럴하게 봤을 때 생산직이다라고 한다면 다 이런 사람들 말고 이런 사람들 추적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냥 봐요. 뭔 말 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저 요 얘기는 우리 올해 시험에서만 처음으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과거 우리 기출문제에서도 같은 표현을 썼었으니까 뭐 객관식 교재나 이런 거에서 한 번쯤은 구경해 본 적이 있었을 거야. 자, 그러면 생산직이 우리가 추적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추적이 안 되는 거냐? 보통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감독직이다. 문제에서 언급은 안 했지만 생산하는 사람 아니면 다 감독하는 사람들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서 있는 이런 사람들인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그래서 생산을 하는 이런 사람들 말고 여기 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감독이라는 건 일반적으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를 좀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감독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도저히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얘한테 주는 인건비가 그랜저 거 얼마인지 소나타 거 얼마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실무로 비춰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관행상 이렇게 나오고요. 과거에서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거기에 보니까 노무원가 중에서 80%가 생산직 종업원이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 80%는 추적이 가능했고 나머지 20%는 그 밑에 가서 또 다른 별말이 없는 한 얘네들은 추적 불가능가였다. 20%는 그렇게 해석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급한 노무원가가 얼마인가 봤더니만 3,700원이래. 뭘 지급했겠어요? 현금을 지급했겠지. 그래서 돈 나간 게 3,700원이다. 기초에는 미지급으로서 200원이 있었고 기말에는 500원이 있었다. 그럼 미지급 부채가 한 300원 정도 늘어났네. 자, 계산해놓고 갈까요? 부채가 300원 늘었다는 건 일은 했는데 단지 돈은 안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일을 했으니까 사실은 원가 자체는 발생을 한 거지. 우리는 발생주의잖아요. 그죠? 발생주의니까 돈을 줬냐 안 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준 거는 3,700원, 돈을 아직 안 준 건 300원. 그래서 토탈 4,000원어치의 노무 원가가 발생한 것이다. 그게 중요한 얘기죠.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하면서 자료를 읽으셔야 되겠어요. 기본 원가는 DM 플러스 DL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5,700원이었다. 제조 경비가 2,100원이 있었는데 전액 다 제조 간접 원가였답니다. 전부 다 추적이 안 돼서 OH로 넣으면 된다. 이런 컨셉이겠지. 제조 간접 원가가 얼마일 거냐. 자, 중요한 단서가 하나 더 나옵니다. 항상 단이라고 해놓고서 나오는 말들 중요한 단서 많아요. 거기에 단이라고 뭔가 단서를 붙여주면 그게 되게 중요한 자료일 때가 많습니다. 단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초에는 재고자산이 없었대요. 자, 우리 목표는 제조 간접원가 OH를 구하는 것인데 공장에서는 세 가지 스타일의 원가들이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재료원가, 노무원가, 그리고 제조 경비까지 이렇게. 총 세 가지 스타일의 제조 원가들이 들어가기 마련이죠. 자, 방금 전에 우리는 얘네들이 얼마씩인지를 알게 됐어요. 자, 먼저 재료 원가부터. 기초 재고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첫 번째 점에 보니까
4,000원어치를 구입했는데 1,400원어치를 안 쓰고 남겼다는 건 기초가 없는 이상 2,600원을 썼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료원가 사용액은 2,600원이 될 겁니다. 자, 노무원가는 아까 전에 발생주의로 돌려놨죠. 다시 한 번만 보시면 세 번째 점에 보시니까 돈 준 거는 3,700원, 돈을 안 준 건 300원, 도합 4,000원만큼의 노무원가가 발생하였더라. 그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제조 경비 성격으로는 2,100원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었어요. 이게 총 발생액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 가운데서 일부는 직접 원가일 수 있고요. 추적이 된다는 거죠. 추적이 안 되면 나머지 일부는 간접 원가다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 것인데 우린 뭘 알고 있느냐? 어차피 간접 성격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다 제조 간접 원가다라고 하는 거 이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구해보라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녀석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거죠. 되셨죠? 무슨 말 하는 건지. 그렇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점에 보니까 노무원가 중에서 80%가 생산직이래요. 생산직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다? 추적 가능한 거다. 그럼 나머지 20%는 별말 없으면 그냥 간접으로 보자. 그죠? 자, 그럼 4832에서 3,2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나머지 800원이 되겠네. 이렇게. 자, 근데 아까 전에 문제에서 뭐라고 힌트를 또 줬었냐면 기초원가, 기본원가, 프라임 코스트, 그러니까 DM 플러스 DL이라고요. 그게 얼마냐면 5,7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직접 성격의 재료원가 DM이고요. 직접 성격의 노무원가를 DL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얘네 둘이 더한 게 바로 기초원가거든요. 그게 5,700원이라면 이게 3,200원이니까 나머지 얼마? 2,500원이 바로 DM이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 2,600원 중에서 2,500원이 추적이 가능했다는 얘기니까 나머지 100원은요 추적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조 경비는 2,100원이다 라고 했는데 얘는 전액이 다 제조 간접원가다 라고 했으니까 추적되는 건 없고 전부 다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다 나왔네요. 얘네들 3개 더한 것을 우리는 간접원가, 제조 간접원가 OH라고 부르는 것이니까 계산 한번 해보시면 한 3,000원 정도다. 이 정도로 계산이 나올 거예요.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 그죠? 자, 넘어갑시다. 42번이요. 41번이었고 이건 4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2번. 자, 42번에 보니까 활동기준 원가 계산 말문제가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 좀 한번 골라보랍니다. 자, 1번에 보니까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 발생한 원가를 활동 중심점별로 집계해서 발생한 활동 원가 동일수로 배부하는 일종의 사후 원가 계산 제도이다. 여러분, 과거 기출문제들을 좀 풀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 기출문제에서도 한 번씩은 다 썼던 그런 표현들을 살짝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과거 기출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일종의 사전 원가 계산 제도이다. 이렇게 해놓고 틀린 말이다 해놓은 그런 기출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원가 계산 제도라는 건 미리 원가를 예상해서 계산을 해놓고 그걸로 우리가 T계정을 좀 만들어주겠다. 이걸 사전적 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는 딱 2개밖에 없어요. 뭐랑? 정상 원가 계산이랑 표준 원가 계산이랑. 얘네 둘은 미리 잡아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은 사전적 원가 계산 제도인데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뭐 미리 잡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후 원가 계산 제도이다. 이거 정확히 맞는 말이죠. 이번에 보니까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활용한 고객 수익성 분석에서는 제품의 원가뿐만 아니라 판관비까지도 활동별로 집계해서 경영자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이용할 수 있다. 우리 이거 많이 강조했었어요. 활동기준 원가 계산하면 보통 누구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느냐면 제조 간접 원가. 요 녀석을 활동별로 분석해서 뭐 제품 A나 제품 B 이런 데다 뿌려주는 거 이거 위주로만 연습을 하는데 꼭 얘만 뿌릴 수 있는 거냐? 판관비도 뿌릴 수 있어요. 판관비. 뭐 대표적으로 뭐 광고비였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거 A 제품 때문에 광고비를 쓴 거다. B 제품 때문에 광고비를 쓴 거다. 명확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명확하지 않은 간접원가 성격의 판관비도 있고요. 이것도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좀 정확성을 높여서 배부를 하고 싶다 싶으면 활동기준 원가 계산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수업 때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도 맞는 얘기고요. 3번에 보시니까 제조 간접 원가에는 생산량 말고도 다른 원가 동일에 의해서 발생하는 원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대요. 생산량 말고 다른 거 뭐 있었어요? 생산량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단위 수준의 원가다 이렇게 불렀었고요. 생산량 말고 묶음, 배치라고 부르지. 묶음 수를 따라가는 원가도 있더라. 그래서 걔는 묶음 수준의 원가 이렇게 불렀었고요. 제품 종류 수가 몇 종류인가 이거 따라가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걔는 우리가 제품 유지 원가 이렇게 불렀었지. 다만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뭘 따라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 뭐 인과 동일이 명확한 어떤 원가 동일을 설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설비 유지 원가 이렇게 부르기로 했었지. 그래서 그런 얘기 써 있는 거니까 당연히 3번도 맞는 말인 것 같고요. 4번에 보니까 활동이 자원을 소비하고 제품이 활동을 소비한다. 이 말은 우리 꼭 좀 기억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자원, 이게 자원을 소비하면 원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자원을 다이렉트로 그냥 제품이 소비하는 거다. 이렇게 봤었다면 활동 기준 원가 계산에서는 그런 게 어디냐. 우리가 자원을 소비한다는 건 어떤 활동을 하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활동이 자원을 소비하는 거고 그 활동을 막 함으로 인해서 제품이 막 만들어지는 거니까 제품은 그 활동을 소비한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가운데다가 활동 하나를 끼자. 그래서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다. 그죠? 자, 마지막 5번에 보니까 원재료 구매, 작업 준비, 전수조사 이런 품질 검사들은 묶음 수준의 활동으로 분류된대요. 자, 묶음 수준이라는 거 그냥 여러분들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 보면 그 공장에서 뭐 예를 들어 분필을 만들기 위한 어떤 라인이 쫙 깔려 있어요. 라인 깔려 있는데 이 분필이 이 얇은 이 분필이 한 줄씩 막 이렇게 줄을 타고 와가지고 줄 서서 한 줄씩 막 와가지고 하나 딱 만들고 두 개째 만들고 세 개째 만들고 이렇게 하던가요? 물론 뭐 그런 제품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짜잘한 분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떻게 할 거냐면 한 100개 정도가 뭉탱이로 와요. 이렇게 한 100개 정도가 이렇게 똑같은 게가 이렇게 와가지고 쭉 와서 여기서 툭 한번 잘리고 여기서 툭 한번 코팅되고 이런 식으로 그럼 100개들이 한 묶음인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딱 상상을 해보면 원재료를 구매한다. 분필을 한 100만 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원재료를 오늘 가가지고 저 한 개 좀 주세요. 다음 날 또 가가지고 저기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에 이제 뭐 상자를 하나 딱 샀어요, 이렇게 박스로 딱 샀더니 그 박스 안에 뭐 한 100개 정도 들어있는 거예요, 원재료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 당연히 묶음 수준으로 다 분류할 수 있고요. 작업 준비라는 것도 당연히 처음에 세팅을 할 적에 내가 이 분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기계를 좀 예열시켜야지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업을 좀 준비할 때는 당연히 묶음 수준으로 내가 이거를 딱 준비해서 요거 한 어떤 세트를 딱 만들어야 되겠다. 보통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원재료의 구매라든지 작업 준비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묶음 수준 활동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근데 전수조사에 의한 품질 검사래요. 품질 검사를 전수조사로 한다는 건 우리 제품 하나씩 다 검사하겠다는 거예요. 다. 모든 걸 다 검사하니까 제품이 10개였으면 검사 10번 해야 되겠죠? 제품이 하나 더 추가돼서 11개다? 그러면 검사도 11번 해야 된다고. 그럼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그대로 우리가 검사해야 되는 어떤 횟수도 늘어나고 검사 원가도 당연히 증가하게 되는 것이니까 전수조사다라고 한다면 묶음과 상관없이 생산량 따라가겠죠. 생산량 따라가니까 뭐라고 하자? 단위 수준이다 이렇게 가야 되겠네. 만약에 이걸 묶음 수준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전수조사로 가지 말고 뭘로 해야 돼요? 표본 검사 이걸로 바꿔 써야 되겠지. 그래서 표본 검사였다면 샘플하는 거니까 이거는 묶음 수준 활동이다. 43번 갈게요. 답은 5번이겠네. 43번. 정상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한답니다. 자, 정상원가 계산이다라는 말 보자마자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만 되겠고요. 제조간접원가의 예정배부율은 직접 노무원가의 50%래요. 되게 중요한 정보 나왔네. 보통 예정배부율을 우리가 막 계산해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문제에서는 그냥 줬습니다. 배부 차이는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하고 있대요.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정보인 거죠. 차이 조정하는 방법 우리가 매출원가 조정법도 있지만 비례배부법도 있었잖아요. 그죠? 비례배부법 또 한번 다시 한번 총원가 기준법과 원가 요소법 이렇게 또 나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2월 달에 원가 관련 자료다라고 해놓고서 한 6개 줬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재료를 얼마 구입했는가? 4만 원. 근데 그냥 재료라고 안 써 있어요. 41번 아까 풀었던 거랑 지금 읽고 있는 43번이랑 좀 비교해 보세요. 41번은 첫 번째 점에 재료 구입액이라고만 돼 있고요. 비슷한 표현인데 43번에서는 직접 재료 구입액이라고 돼 있죠. 무슨 차이예요? 41번에서 재료를 구입한 건 내가 구입한 이 재료가 직접 재료 성격일 수도 있지만 간접 재료 성격인 것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준 거예요. 우리한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41번에서는 이게 추적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금액은 얼마인가 따지는 게 되게 중요했었다고. 하지만 43번에서는 그게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43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애시당초 직접 재료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재료는 무조건 추적이 가능하다. 그래서 간접 재료 원가 없이 그냥 모든 건 다 직접 재료 원가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직접 재료를 얼마만큼 구입을 했는가 봤더니만 4만 원 구입했고요.
직접 노무원가는 기본원가의 40%래요. 기본원가는 아까도 봤다시피 DM 플러스 DL입니다. 그죠? 직접 재료의 기말 재고는 10,000원이었고 제품의 기말 재고는 4,000원이더래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완성된 거죠. 그 안에는 직접 재료 원가가 한 25,500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더라. 기말 제공품에는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액이 1,500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요. 실제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는 8,000원이었다.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 차이를 다 조정하시고 뭘로 조정하래요? 매출 원가 조정법. 그걸로 조정하시고 나서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되느냐, 즉 조정 후의 매출 원가 한번 구해 보세요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기초에는 재고 자산이 없었더래. 이것도 되게 중요한 정보라고. 기초 재고 자산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제공품 계정 한번 그려봅시다. 자, 기초에 재고 자산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없었겠죠. 그다음 단기 중에 발생한 원가들을 한번 들여다보면 DM도 있고 DL도 있고 OH도 있을 건데 우린 뭐 한다고 그랬냐면 제조 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예정 배부액에 들어간다 그렇게. 예정 배부액 이렇게. DM하고 DL은 실제 발생액을 집어넣으시면 되겠고. 자, DM의 실제 발생액은 알고 있어요. 직접 재료의 구입액이 40,000원인데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세 번째 점에 보니까 기말에 10,000원 안 쓰고 남겼다면서요. 40,000원 사갖고 와서 10,000원 남겨놨으니까 얼마 썼다는 거야? 30,000원 썼다 그런 거 아닌가요? 30,000원, 그죠? 30,000원 이렇게. 자,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무슨 말이 적혀 있었냐면 기본 원가의 40%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직접 노무 원가래요. 뭐가 기본 원가냐? 이렇게 둘이 합쳐서 기본 원가라고 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 기본 원가 둘이 합친 것 중에서 DL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거예요? 얘가 60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30,000원이 60이면 40은 얼마일까요? 30,000 곱하기 60분의 40 이거 곱해주면 되겠네. 그죠? 계산 한번 해보시면 금액이 어떻게 나올 거냐? 한 20,000원 정도 나올 겁니다. 20,000원 이렇게. 이렇게. DM과 DL을 다 해결했네요. 자, 근데 DL을 해결하게 되면 OH도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왜? OH 실제 발생액 넣으시면 안 돼요. 여기다가 뭘 넣으시면 절대로 안 되느냐? 마지막 점에 제조 간접 원가 8,000원이다 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여기다 8,000원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된다고. 정상 원가 계산에서는 여기를 예정 배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는 뭘 써야 되느냐? 실제로 발생한 배부 기준수에다가 예정 배부율이라는 녀석을 곱해줘야만 되겠죠. 배부 기준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접 노무 원가요.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배부율은요 50%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발생한 직접 노무 원가 알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예정 배부율 50% 이거 곱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럼 20,000원에다가 50% 때려주니까 한 10,000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10,000원이다, 그죠? 자, 그럼 어차피 우리가 실제로 발생한 금액 알고 있으니까 배부 차이도 미리 구해 놓을 수 있겠네. 미리 구해 놓고 갈까요? 실제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는 얼마였을 거냐? 8,000원이라면서요.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예정 배부해 놓은 것이 지금 10,000원만큼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둘 간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거죠. 이 둘 간의 차이를 우리는 배부 차이라고 부르고요. 배부 차이. 배부 차이 금액은 2,000원입니다. 그죠? 자, 근데 그냥 2,000원만큼 차이 났다라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될 거고요. 도대체 이게 과대하게 배부했는지 아니면 과소하게 배부했는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되겠지. 실제로는 이게 8,000원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무려 10,000원씩이나 잡아놨어요. 너무 많이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대배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과대배부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조정하래요? 매출 원가에다가 다 조정하래. 자, 그럼 매출 원가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자, 직접 재료, 제품의 기말 재고액은 지금 제공품 얘기하는 거니까 세 번째 점은 일단 스킵하고요. 그 네 번째 점에 보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완성된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도 DM, DL, OH로 나눌 수가 있을 건데 그 중에 DM에 해당되는 게 25,500원이더라는 거예요. 여기 완성된 게 이렇게일 건데 이 완성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얼마인지 몰라도 시당초 우리가 발생한 금액이 이렇게 세 가지였으니까 걔네들을 완성시켰으면 요 안에도 당연히 나눠보면 DM과 DL과 OH 셋으로 나누지 않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DM에 해당되는 게 얼마냐면 25,500원이었대요. 자, 근데 요걸 왜 줬냐면요. 보세요. 완성 안 되고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기말 제공품이라는 금액도 얼마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근데 어차피 이 녀석도 당연히 처음에 출발하기를 DM, DL, OH로 출발한 것이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도 우리가 쪼개보면 DM과 DL과 OH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잘 보세요. 어차피 기초가 없죠. 기초가 없는 상태라면 결국 이게 30,000원이고 이게 25,500원이니까 얘는 얼마겠어요? 30,000원에서 25,500원을 뺀 나머지일 거 아니야. 즉 우리가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리고 기말 제공품 이 총액만으로 놓고 봐도 당연히 차변과 대변이 맞아야 되겠지만 그 안에 속해 있는 DM끼리 차대를 맞춰본다, DL끼리 맞춰본다, OH끼리 맞춰본다. 그래도 당연히 차대는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DM만 딱 놓고 봤을 때 얘는 3만 원, 얘는 25,500원이니까 차감업만 해보시면 나머지 4,500원이 여기에 들어갈 금액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오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더 내려가 봅시다. 밑에서 두 번째 점을 보니까 기말 제공품에는 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이 1,500원만큼 들어가 있었대요. 제조간접원가를 예정 배부한 거 요걸 준 거죠. 1,500원. 자, 근데 우리는 DL과 OH 간에 일정한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DL과 OH가 이렇게 50%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당연히 50%의 관계는 유지하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럼 뭔가에다가 절반을 때렸더니 1,500원이었다? 그 뭔가는 3,000원이었던 거죠. 얘는 3,000원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오셨죠? 그렇죠? 자, 그럼 요거 세 개 다 더해주면 그게 기말 제공품 금액일 겁니다. 그럼 보세요. 다 알게 됐잖아, 사실은. 얘네들 구체적인 금액 뭐 모르더라도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이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지 얘네들 디테일까지 알 필요는 없거든요. 매출 원가까지 가려면 얼른 완성된 것부터 빨리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럼 요 금액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차피 얘 없으니까 3만, 2만 만 더하시고 거기서 얘랑 빼시고 계산하시면 완성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얼마인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계산 한번 해보시면 이거 5만 1,000원쯤 나올 거예요. 5만 1,000원 이렇게. 되셨죠? 무슨 말 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럼 제품 계정으로 가봅시다. 제품도 당연히 기초에는 재고가 없을 거예요. 완성된 5만 1,000원은 제품이 되었겠죠. 자, 일부는 팔렸습니다. 매출원가. 일부는 안 팔렸어요. 기말 제품인데 기말 제품 아까 전에 줬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세 번째 점에 보니까 한 4,000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그럼 빼주면 얼마겠어요? 47,000원이 바로 매출원가가 된다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는 이 10,000원, 그죠? 그놈 가지고 돌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즉 50%의 법칙이라는 게 유지됐다라는 가정하에 T 계정을 돌려놓은 거고 이 10,000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정 배부액이니까 아직은 거짓말인 상태라는 거지. 즉 이 금액은요 우리가 조정이 되기 전이다. 조정되기 전이다라는 거예요. 조정되기 전.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를 조정해야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T 계정은 예로 돌려놨지만 사실 실제로는 요 금액이었으니까 차이를 2,000원만큼 머금은 채 돌려놓은 거라고 이렇게. 그럼 2,000원을 어디다 반영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 어떻게 하겠대요? 매출원가에다 싹 다 반영하겠대. 그럼 여기다 이제 2,000원만큼을 반영을 좀 해줘야 될 텐데 여기다 2,000원만큼을 반영을 해줘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하나 도대체 2,000원을 더할 건지 아니면 뺄 건지 요것만 결정하면 되겠죠. 더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빼야 되겠어요? 배부 차이가 지금 어떻게 나고 있어요? 과소 아니면 과대? 우리의 배부 차이는 지금 과대요. 과대라는 건 너무 많이 잡아서 문제인가요? 아니면 너무 조금 잡아서 문제인가요? 너무 많이 잡아서 문제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잡아서 문제라면 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좀 드러내야지. 드러낼 때 누굴 드러내라? 매출원가 드러내라. 그래서 차감하면 돼요.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럼 조정 후에는 이게 45,000원 정도만 남게 될 것이고 이게 바로 조정 후에 매출 원가다 이 정도로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조정 후 매출 원가 구하라는 거니까 정답은 2번 45,000원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갑시다. 44번하고 45번은 같은 자료에 묶여 있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자료 하나 가지고 두 문제나 풀 수 있으니까 굉장히 뭐 좋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풀어야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쓴답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 문제만 딱 드리면 도대체 선입선출법인지 아니면 평균법인지 이거부터 확인하셔야 되겠지. 선입선출법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밑줄이라도 하나 그어가면서 시험지를 읽으셔야 돼요. 실전에서. 자, 두 번째 보니까 원재료는 공정 초에 들어가고요.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답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은 아마 시험장에 가시기 전까지 진짜 많이 연습하셨을 거예요. 정말 많이 연습하셨을 텐데 가장 뻔하게 나오는 케이스가 바로 이런 케이스죠. 원재료는 초반에 그냥 다 때려박고 가공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균등하게 들어간다. 그죠? 공정의 80% 시점에서 검사도 하나 봐요. 그래서 공손이 있겠구나. 공손의 허용 수준, 정상 공손은 합격품의 10%고요. 정상 공손원가는 합격품 원가에 가산되고 비정상 공손원가는 기간비용 처리한다. 이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얘기네. 자, 공손품은 모두 폐기가 되고요. 공손품의 처분 가치는 없대요. 이 말은 왜 있나?
공손품이 폐기되는 게 아니라 헐값으로라도 우리가 처분할 수 있다면 그 처분할 수 있는 NRV 순실현 가능 가치를 공손품이라고 하는 별도의 재고 자산으로 잡기로 했었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X1년도 2월 달에 생산 및 원가 자료를 줬네요.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전환 원가의 완성도를 의미한대요. 자, 제가 늘 강조했던 거 결국 종합원가 계산에서의 5단계법이란 차변, 줄게, 대변, 다오라고요. 물량은 대놓고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물량은 셀 수 있어요. 물량은 그냥 눈만 달려있으면 셀 수 있는 거예요. 몇 개를 완성시켰는지 몇 개가 미완성으로 남아있는지 다 알 수 있으니까 물량과 관련해서는 차변, 대변 가리지 않고 다 준다고요. 2,000개 있다가 10,000개를 투입했는데 8,000개가 완성되고 3,000개가 남아있더라. 물론 차대가 안 맞죠 지금. 차변에는 2,000개, 10,000개에서 12,000개인데 대변에는 8,000개, 3,000개에서 11,000개밖에 안 되니까 1,000개가 비잖아요. 1,000개는 뭐다? 공손이다. 그래서 물량은 차변, 대변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공손이 몇 개인지를 여러분들이 추정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만 원가는요. 원가는 오로지 차변에 대해서밖에 모른다는 거야. 기초제공품은 작년에 결산하고 넘어온 거니까 당연히 알고요. 단기에 투입된 건 단기에 지들이 돈 쓴 거니까 당연히 알겠지. 하지만 걔네들 가지고 공장 굴려서 내가 완성된 거에다 쓴 게 얼마인지 기말에 남아있는 거에다 쓴 게 얼마인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니까 5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차변의 금액들을 대변으로 돌려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44번을 보니까요. 직접 재료 원가와 전환 원가의 완성품 한산량 단위당 원가를 한번 계산해보래. 45번에 보니까 완성품 단위당 원가를 한번 계산해보래. 자, 이것도 제가 객관식반이나 혹은 파이널 강의에서 정말 많이 강조했던 거예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랑 그 다음에 완성품 단위당 원가는 다른 말인 거다. 그거 되게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게 시험에 나온 거죠 지금. 자, 44번하고 45번인데 이게 우리 기출문제들에도 이런 표현들을 막 섞어서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들을 좀 구분해서 평소에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매번 강조했었거든요. 자, 먼저 이거 개념부터 좀 잡아봅시다. 44번에서는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라는 것을 우리한테 한번 계산해보래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그럼 이건 뭐냐? 원가를 단가로 계산할 때 완성품 환산량 가지고 그냥 나누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합시다. 전체 우리의 총 원가를 원가의 총액을 뭘로? 원가 수량으로 나누어야 단가가 나올 텐데 그때 뭘로 나누라는 거냐? 완성품 환산량으로. 이렇게 그냥 나눠주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우리가 5단계법을 할 적에 이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걸 몇 단계에서 계산해 놓느냐? 2단계에서 계산을 해놓고요. 총 원가가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것을 재료비 얼마, 가공비 얼마 이거 3단계에서 계산해놔요. 그럼 3단계 계산 결과와 2단계 계산 결과 얘네들 가지고 나누어서 4단계에서 단가 뽑는 거 있죠. 그게 바로 44번에서 요구하고 있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예요. 다만 우리는 총원가라고 하는 것과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하는 것을 오로지 단기 것만 놔둘 거냐? 아니면은 기초 것까지 놔둘 거냐? 기초 것까지 포함할 거냐? 이런 이슈가 생기는데 평균법을 적용한다면 분자 분모 모두 기초 플러스 단기까지의 누적 이 모든 걸 다 집어넣기로 했었잖아요. 하지만 선입선출법에서는 어떻게 하자? 오로지 단기 것만 놔두자. 그래서 얘는 단기 겁니다. 얘도 단기 것만. 그럼 당연히 4단계에서 나오는 이 단가라는 것도 단기 것만 딱 나오겠죠. 이렇게. 왜냐하면 5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늘 4단계에서 구하던 그 단가이죠. 그거 구하라는 것이 바로 4단계야. 자, 그럼 45번에서는요. 45번에서는 표현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완성품 단위당 원가. 완성품의 단위당 원가. 자, 그러면 지금 44번에서 구해보라고 하는 거랑 45번에서 구해보라고 하는 게 저 환산량이라는 것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꼴랑 그 차이잖아요. 하지만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 완성품의 단위당 원가는 말 그대로 이거예요. 그냥 완성품의 원가가 얼마인지를 최종적으로 계산하라는 거야. 이렇게. 이 최종적인 완성품 원가를 어디서 계산하냐면 우린 마지막 5단계까지 가면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완성품 원가가 100원 나온 거야. 근데 우리가 완성시킨 완성품의 수량이 10개 있는 거야. 10개를 완성했는데 그 10개의 완성품 원가가 100원이었다면 하나당 그냥 10원이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완성품의 수량으로 완성품의
어떤 수량으로 이렇게 나눠주라는 거죠. 이 완성품 수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1단계에서부터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래서 말의 뉘앙스를 좀 느끼셔야 돼요. 요거는 4단계에서 우리가 맨날 배부율 뽑고 있는 그 단가고요. 얘는 5단계까지 다 계산한 다음에 그 완성품 원가 계산된 것을 완성품의 수량으로 나누어 준 것, 그것을 의미한다. 자, 그럼 해볼게요. 선입선출법입니다. 파이포. 1단계에서 먼저 우리는 대변에 완성된 게 몇 개인지, 또 기말에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게 몇 개인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다만 이 문제에서 뭐가 존재하느냐, 공손이 존재하니까 공손 이야기도 같이 하면 이렇게 세 가지가 대변에 있어야 된 녀석들이죠. 자, 완성된 건 8,000개고요. 8,000개. 기말에 남아있는 것은 3,000개만큼이고요. 기말에 남아있는 녀석에 대해서는 완성도 40%도 줬으니까 얘도 같이 녹여볼게요. 이렇게. 자, 차대가 아까 전에 수량이 안 맞았었거든요. 1,000개만큼이 비더라. 그게 바로 공손일 것이다. 자, 파이포니까 여기 완성된 것을 당연히 기초제공품과 단기 착수분으로 좀 나눠줘야만 되겠고요. 이 공손도 당연히 일부는 정상 공손, 일부는 비정상 공손 이렇게 나눠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기초에는 제공품이 몇 개였었는가 봤더니만 2,000개고요. 2,000개 70%.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6,000개는 단기 착수 완성품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이 공손 1,000개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쪼개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남아있는 일인데, 우리 공손과 관련된 기본 가정상에서 뭐가 있었냐면 거기 세 번째 점에 보니까 품질 검사를 하는 시점이 언제래요? 80%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검사 시점이 80%라면 결국 이 공손들의 완성도도 80%인 거다.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80%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라오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정상 공손의 수량을 몇 개인지 한번 정해보자. 그렇게. 이게 도대체 몇 개인지. 자, 이걸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상 공손을 어떻게 할지 정책을 줬는데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보니까 세 번째 점에 정상 공손의 허용 수준이 나오거든요. 뭐래요? 합격품을 일단 다 세래. 합격품을 다 세신 다음에 거기에다 10%만큼을 때리랍니다. 물론 그냥 합격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단기 합격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단기 합격품에다가 10%만큼을 때려줘라. 자, 그럼 보세요. 기초제공품은 2,000개가 있는데 작년에 70%까지만 해놨어요. 근데 검사는 80에 하니까 작년에는 검사 못 받아봤겠네. 70 이후로 100까지 다 갔으니까 단기에 완성한 거 아니겠어요? 즉 70부터 100까지가 단기에 한 일인데 80은 그 중에 걸리잖아요. 즉 80에 검사했다는 것은 단기에 검사했다는 것이고 단기에 검사해서 통과를 했으니까 완성시켰겠죠. 그래서 단기에 검사 받아서 단기에 합격했으니까 얘는 오케이, 합격품이다. 6,000개는 그냥 동그라미 쳐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어차피 단기 착수 0%, 단기 완성 100%. 즉 0%부터 100%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다 단기 중에만 진행을 한 것이니까 80에서 검사한 것도 당연히 단기 중에 한 거고요. 그죠? 그리고 단기 중에 완성을 했으니까 통과를 했으니까 완성을 시켜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녀석도 동그라미를 줘도 됩니다. 자, 기말에 남아있는 3,000개는요 40%까지밖에 못 가봤네. 검사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직은 못 받아봤고 내년에나 검사 받을 거고 내년에나 검사를 받아봐야 얘가 합격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네. 지금 당장으로서는 합격품이다라는 얘기는 도저히 못 해주겠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받은 아이들, 즉 단기 합격품 몇 개인지 세봅시다. 2,000개, 6,000개. 더 이상 없죠. 8,000개인데 허용률로 10%다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결국 800개까지는 우리가 정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 200개는 비정상이구나. 이 정도로 가시면 되겠네. 자, 완성품만 선량 잡아봅시다. 재료는 초반에 들어간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가공비 전환원가 균등하게 들어간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완성품만 선량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2,000개는요. 0부터 70까지는 작년에 한 일이에요. 근데 재료 0에 꽂는다면서. 0부터 70이 작년인데 그 0에 재료를 꽂았다는 건 우리가 재료를 집어넣은 게 저 2,000개에 대해서는 작년에 넣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파이포를 하고 있으니까 뭐만 모든 걸 다 단기 것만 넣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없습니다. 넣긴 넣었지만 작년에 넣었으니까 단기에 걸리는 거 없다고. 자, 가공비는요. 작년에 70, 올해는 나머지 30. 그렇죠? 30%니까 600개쯤 되겠네. 6,000개는 그냥 6,000개요. 왜? 단기에 시작해서 단기에 끝냈잖아요. 단기에 시작하면서 단기에 재료비 넣었겠지 뭐. 6,000개만큼.
단기에 시작해서 단기에 끝냈으니까 단기에 모든 가공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6,000개만큼의 가공을 진행했을 것이다. 자, 800개랑 200개는요. 우리 수정된 선입선출법도 기억나시죠? 수정된 선입선출법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공소는 다 어디서 왔다라고 가정하자. 단기 착수분에서 온 거라고 그냥 가정을 하자. 즉 단기에 착수한 아이들이 결국은 공손이 돼버린 건데 단기에 착수했다는 건 단기에 시작하면서 단기에 재료비를 넣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는 단기에 재료비가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보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공비는 균등하게 발생하는데 단기에 0부터 출발해서 80까지만 했고 나머지 20은 불량품이라고 안 해버린 거니까 가공은 80% 분량만 딱 돈이 들어갔겠죠. 8864고요. 그 다음에 2816이니까 160이다. 이 정도 적으시면 되겠네. 그죠? 자, 기말에 남아있는 3,000개는 당연히 단기에 출발해서 40%까지만 간 거니까 단기에 출발하면서 그래도 재료는 다 넣었지만 가공을 아직은 40까지밖에 못 해본 거죠. 그래서 1,200 정도. 자, 한번 더 해보시면 재료의 입장에서는 완성품만 산량이 한 10,000개쯤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 입장에서는 8,600개 정도 나올 겁니다. 우리는 작년에 돈 썼다 싶으면 다 뺐어요. 내년에 돈 쓸 예정이다 싶으면 다 뺐어요. 왜? 2단계에서 완성품만 산량을 단기 것만 남기기 위해서. 그러면 4단계에서 총 원가도 단기 것만 놔둬줘야만 4단계의 단가가 단기 것만 남게 되겠죠. 5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3단계에서 우리가 원가가 얼마일 거냐라는 것을 집어넣을 건데 단기에 들어간 직접 재료 원가 얼마? 200만 원이네요. 표에 보니까. 단기에 들어간 가공비는 얼마? 86만 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엔 뭐만 넣었다? 단기 것만 넣었다. 단기 것만. 이렇게. 왜냐하면 5이기 때문에요. 5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럼 얘도 단기 것만 넣어놨고 얘들도 단기 것만 넣어놨으니까 나누어준 단가도 당연히 단기만의 단가가 되겠죠. 계산해보시면 200원과 100원이 나오고요. 이것이 바로 44번의 답인 거죠. 그죠? 44번 풀었고 이제 45번 갑시다. 45번에서는 완성품의 단위당 원가입니다. 그럼 완성품의 원가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완성품이라는 건 요만큼이거든요. 이렇게 두 줄. 그 얘만 구하고 싶어. 그냥 6,000 곱하기 200, 6,600 곱하기 100 하시고 기초제공품까지. 근데 우리는 지금 뭐가 있냐면 정상공손, 비정상공손 이런 공손이 있다는 거죠. 비정상공손이야 어차피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정상공손, 요 녀석을 계산해 놓게 되면 이 금액은 합격품의 원가에 가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 합격품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완성된 놈만 합격품일 수도 있고요.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이 모두 합격품일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요 녀석이 양쪽으로 찢어지는 케이스라면 다 계산을 해서 배부하는 절차도 거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배부를 왜 해주느냐? 합격품이니까 나 정상공손이 너 합격품을 위해서 희생한 거야 라는 의미에서 내 원가도 그냥 네 원가다 이런 논리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기말제공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다 X를 쳐놨거든요. 여기다 X를 쳐놨다는 것 자체가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단기 합격품이 아니라는 거죠. 단기 합격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상공손 원가는 단 한 번도 얘를 위해서 희생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상공손 원가가 얼마인지를 계산해봤자 기말제공품한테는 줄 생각이 없습니다. 즉 이 금액이 나온다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다라고 한다면 10,000원은 죄다 어디다가 편입시킬 거냐? 완성품의 원가에다 그냥 가산할 거야. 그러면 애시당초 이 두 줄 따로 계산하고 이 정상공손 원가 따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합치느니 처음부터 그냥 한 큐에 계산해도 상관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얘가 X니까 얘가 X라서 얘한테 갈 게 없으니까 처음부터 얘네들을 구분하지 않고 한 큐에 계산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줄 요만큼이 완성품의 원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즉 6,800개에다가 200원을 때려주시고요. M 플러스 또 이렇게 더하면 얼마? 6,600에다가 640더하니까 7,000원 40개 되나? 거기에다 7,000 뭐 몇 개야? 7,000이 한 240개 되나? 거기에다가 100원만큼을 때려주시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M 플러스 하세요. 대신에 우리는 지금 완성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중이니까 뭐가 빠지면 안 되겠어요? 기초제공품 더 해야 되겠지. 그래서 기초제공품을 보니까 직접 재료 원가 7만 원에 전원 원가 8만 6천 원이라면 15만 6천 원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로 15만 6천 원을 가산해 주면 되겠네. 계산하시면 완성품의 원가가 나올 겁니다. 224만 원 정도 나올 것이고요. 이건 완성품의 원가요. 우리한테 구해보라는 건 완성품이 한 개당 얼마냐인데 완성품이 몇 개예요? 지금 8,000개잖아. 8,000개. 그죠? 8,000개니까 나눠주기를 8,000개로 나누시면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놈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거 8,000개라는 수량이 완성된 거예요. 공손 저기다 또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8,000개로 나눠 주시면 개당 280원쯤 나오겠네. 280원 이렇게. 따라오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그래서 280원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죠? 4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46번에 가니까 결합 원가 계산인가 봐요. 결합 생산 공정을 통해서 X와 Y를 만들어서 팔고 있다. 뭘 쓴대요? 되게 중요한 얘기 나왔네. 제가 수험생이고 이게 지금 제가 실전 보고 있는 시험을 보고 있는 중이고 이게 실전 시험지였다면 균등 매출 총 이익률법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다가 하다못해 밑줄이라도 그을 거야. 너무나 중요한 자료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 X 1년도에 결합 제품인 X랑 Y를 둘 다 추가 가공을 해서 팔았나 봐요. 추가 가공 원가는 당연히 추적이 가능한 것이고 전부 다 변동 원가랍니다. 밑에 표를 보니까 생산량 나와 있고요. 각 제품별로 추가 가공 원가 얼마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얼마에 팔았는지 단가까지도 나와 있네. X 1년 중에 발생한 결합 원가는 35만 원이었답니다. 대안이 제품 X랑 Y한테 배부해야 되는 결합 원가는 각각 얼마겠습니까? 공손 감손 같은 거 없었고요. 기초랑 기말의 제공품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간단한 문제죠. 솔직히 아까 전에 제가 난이도 최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6번 같은 이런 문제는 기본서 예제 시간에나 배우는 문제야. 기본 강의 예제 풀 때. 그래서 이런 게 1차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건 풀어야죠. 그래도.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재무회계 문제도 같이 풀거든요. 이게 출제가 되면. 그래서 재무회계도 한번 풀어보고 원가도 한번 풀어봤는데 재무회계도 솔직히 올해는 간단하게 나왔더만 근데 이제 고급회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사이즈도 좀 길고 시간도 좀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시간을 막 너무 오래 쓰고 막 그렇게 하느니 생각을 해보세요. 고급회계까지 안 가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올해 뭐 사채 이런 것들 많이 나왔던데 사채나 뭐 금융 자산 같은 것들 뭐 조건을 변경한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한번 계산하려면 현재 가치로만 몇 번을 땡겨야 돼요. 벌써. 계산기 진짜 많이 두드려야 되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뒤쪽에서 이렇게 쉽게 나온 문제들을 못 풀게 돼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많이 좀 생겼을 건데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할 때 머릿속에 1번은 시간 관리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백날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춰놓으면 뭐예요? 시험장 가가지고 못 풀면 그건 아무런 소용도 없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시험장에서 어떻게든 정해져 있는 시간 내에 답을 다 내고 오려면 최대한 빨리 푸는 연습도 당연한 거지만 시험장 가서 내가 이거 풀어야 되겠다. 이건 시간 오래 걸리니까 패스. 이런 어떤 과감한 결단이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해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자, 얘는 뭐 솔직히 말해서 날로 먹는 문제잖아요. 그 46번이고요. 46번. 균등 이익률법인데 우리 균등 이익률법 나오면 어떻게 풀기로 했어요? 균등 이익률이 같다는 거 원가율도 같다는 거니까 균등 원가율법이다. 이렇게 해놓고 풀기로 했었죠. 원가율이라는 것은 수익분의 원가니까 수익부터 일단 넣어봅시다. X의 수익은요. 매출액은 6,000개 만들어서 팔았는데 개당 50원이니까 6,000 곱하기 50 하시면 30만 원 그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B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우리 10,000개인데 개당 20원이니까 20만 원 그죠? 이렇게. 자, A와 B의 수익입니다. 헷갈리면 안 되니까 좀 적어 놓을게요. 자, 분자에다가는 원가 넣을게요. 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원가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추적이 안 돼서 결국 배부해야만 하는 결합원가. 그건 얼마냐면 35만 원이죠. 35만 원. 얘는 추적이 안 되는 결합원가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 배부하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원가 중에는 추적이 가능한 추가 가공 원가도 있어요. 얼마씩? 3만 원과 2만 원씩. 3만 원, 2만 원. 얘는 A 거고요. 얘는 B 거고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이 상태로 우리가 원가율 계산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계산 한번 해보시면 80% 나온다는 거지. 즉 A 제품이든 B 제품이든 간에 무조건 A랑 B가 아니라 XY구나. XY로 바꿀게요. XY. A, B가 아니라 XY였네. X랑 Y. XY. 자, X 제품이 됐든 Y 제품이 됐든 간에 원가는 무조건 80%로 맞춰라 이 소리 아니겠어요? 자, 근데 그 상태에서 X랑 Y에 대해서 뭘 계산하라고 되어 있냐면 X랑 Y에 배부될 결합 원가. 여기에 배부될 결합 원가. 요걸 한번 계산을 해 보라는 거죠. 이렇게 결합 원가를. 따라오셨죠? 무슨 말 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럼 결합 원가 한번 계산해 봅시다. X의 원가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수익은 30만 원인데
원가는 몇 %여야 된대요? 80%여야만 된대. 이렇게. 근데 이 80%라는 원가율 계산할 적에 결합원가뿐만 아니라 추가 가공원가도 넣어서 계산한 거니까 결국 이렇게 계산한 24만 원이라는 것은 X에 배부될 결합원가뿐만 아니라 X가 갖고 있는 추가 가공원가 3만 원도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럼 그 3만 원만큼의 추가 가공원가를 빼주면 나머지 금액이 바로 X의 결합원가일 거 아니겠어요. 따라오셨죠? 무슨 말 하는 거지, 그죠? 계산하시면 21만 원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어차피 결합원가 35만 원을 나눠 먹는 거니까 둘이 더해서 무조건 35만 원이어야 돼. 그럼 계산하려면 Y에 대해서는 우리가 20만 원의 수익에서 원가율 80% 때리고 요 안에 추가 원가도 섞여 있으니까 그거 2만 원을 빼서 요놈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14만 원이다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계산은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35만 원 맞춰놓고 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1, 2, 3, 4, 5번에서 X에 대해서 겹치는 게 없거든요.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요거 21만 원 나왔으면 정답은 2번이다 하고 그냥 쿨하게 넘어가면 되는 거지 Y까지 또 구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따라오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넘어갑시다. 47번. 47번은 이제 변동원가 계산과 전부원가 계산이네요.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변동원가 계산과 전부원가 계산 시험 문제가 나오면 10문제 중에 9문제는 이익차이 조정 공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가? 그걸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익차이 조정 공식만 쓰면 되는 뭐 그런 문제가 나왔죠. 천천히 읽어봅시다. X1년 1월 1일에 처음으로 생산을 시작했대요. 그래놓고서 X1년과 X2년에 영업활동 결과를 줬습니다. 이렇게 연도를 2개 이상 걸쳐서 줄 때는요. 자료랑 그다음에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묻고 싶은 거 그게 도대체 어떤 연도와 관련된 거인지를 좀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생산량, 판매량을 줬는데 일단 물량을 좀 잡아 놓으세요. T계정을 그려도 좋고 안 그려도 좋고 굳이 뭐 안 그려도 될 것 같아요. X1년도에는 기초가 없잖아요. 2,000개 만들어서 1,600개 팔았다는 건 기말재고로 400개 남았다는 거죠. 그 400개는 고스란히 X2년도의 기초 재고가 될 것이고 X2년도에는 그래서 400개 있는 상태에서 2,800개를 만든 다음 3,000개를 팔았으니까 기말에 몇 개 남겠어요? 200개가 남겠네. 그럼 물량부터 일단 잡아놓고 시작하시라고요. 저는 간단한 얘기니까 굳이 뭐 칠판에다가 T계정을 그리고 그러진 않을게요. 자, 다만 변동원가 계산으로 영업이익을 계산해서 줬네요. X1년도에는 16,000원이다. X2년도에는 4만 원이다. 대안은 제공품 재고는 없었대요.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고 있고 X1년입니다. 1년에 전부원가 계산 영업이익을 줬어요. 24,000원이었대. 자, X1년 이야기 잠깐 할게요. X1년. 첫 번째 X1년, 2000X1년. 자, X1년도에도 우리는 공식을 이렇게 외우고 있잖아요. 변동원가 계산 영업이익에서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 제조간접원가를 차감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고정 제조간접원가를 가산해 주면 결국은 전부원가 계산에서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이걸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근데 변동원가 계산 영업이익은 문제에서 줬거든요. 이거 얼마냐? 16,000원. 근데 X1년도는 너무나 간단한 것이 얘가 없거든요. 지금 기초가. 없으니까 지금 전부원가 계산에서 영업이익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24,000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X1년도 기말에, 그죠? X1년도 기말에 요 재고자산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고정 제조간접원가가 나머지 8,000원이었다. 이걸 그냥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거예요. 뭔 말 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X1년도는 끝났고 이제는 X2년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정 제조간접원가가 84,000원 발생했나 보죠. 근데 X2년도에 전부원가 계산 영업이익을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야. 자, 이걸 그냥 이렇게 합시다. 자, 요게 X1년이고요. 요게 X1년이고요. X2년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더 해보라는 거죠. 이렇게 X2년도 얘기도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어차피 얘는 줬죠. 변동원가 계산일 때는 4만 원이더라. 4만 원이더라. 이렇게. 자, 그런데 기초재고에서 FOH가 얼마인 걸 빼야 되는데 결국 X2년도의 기초재고라는 건 X1년도의 기말재고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 금액이 그냥 이 금액 8,000원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이거 뭐 수량은 몇 개고 단가가 얼마냐 이렇게 갈 필요도 없이 총액이 8,000원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왜 또다시 수량과 단가로 굳이 왜 또 분해를 하냐고요. 그냥 8,000원이면 8,000원인 거지. 다만 기말재고는 더할 생각이고 기초재고는 뺄 생각이니까 부호 정도는 좀 바꿔줘야만 되겠죠. 이렇게. 뭔 말 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자, 문제에서 지금 구해보라는 건 전부원가 계산 영업이익이니까 이 친구만 구하면 돼요. 얘를 알려면 이제 얘만 알면 게임 끝났네. 자, 그럼 얘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 녀석.
자, 기말재고 FOH는요. 일단 기말재고 아까 전에 우리가 말로만 해봤지만 몇 개라는 거 알게 됐어요? 200개, 그죠? X2년도 기말에는 200개가 있어요. 그러면 X2년도 기말 단가를 좀 때려줘야 되는데 선입선출법이니까 당연히 X2년도 기말에 남는 건 X2년도에 만든 게 남아있겠지, 그렇죠? 작년 거 기초재고는 다 팔리고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X2년도 거의 단가만 딱 넣어주면 되는데 X2년도에 우리는 고정비를 얼마 썼느냐? 84,000원 썼어요. 고정 제조간접원가를 뭐 하다가 고정 제조간접원가니까 만들다가 쓴 건가요? 아니면 팔다가 쓴 건가요? 당연히 만들다가 쓴 거 아니에요? 몇 개 만들었는데 X2년도에? 2,800개. 자, 계산기 같이 한번 두드려 보세요. 84,000원 나누기 몇 개? 2,800개 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84,000원 나누기 2,800개 해주세요. 얼마 나오셨어요? 30원인 거지. 그게 바로 X2년도의 고정 제조간접원가의 단가라는 거죠. 되셨죠? 무슨 말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시면 한 6,000원 정도 나올 것이고 이 6,000원을 딱 넣어주는 순간 X2년도의 전보완가 계산 영업이익은 38,000원이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네. 따라오셨죠? 그죠? 47번까지 해결해봤어요. 48번 갑시다. 자, 48번에 보니까 ABC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변동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대요. 그리고 예산을 다음과 같이 편성을 했답니다. ABC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판매 수량, 그리고 판매 가격, 그리고 변동원가 단위당으로 다 줬네요. X1년도의 영업 레버리지 도, Degree of Operating Leverage, DOL이죠. 5로 예상을 한대. 자, 세 가지 제품의 매출액 기준 매출 구성 비율이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려면 C의 매출액은 얼마인가? 자, CVP 문제네요. CVP 중에서도 복수 제품의 CVP인 것 같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손익분기점이 됐든 뭐가 됐든 CVP 분석에서 물어보는 건 주로 거의 대부분 Q 아니면 S라는 거지. 그럼 만약에 Q 판매량을 물어봤다 그럼 뭐부터 찾아라? 단위당 공헌이익부터 찾아라. S 매출액을 물어봤다 그럼 뭐부터 찾아라? 공헌이익률부터 찾아라. 지금 묻고 있는 거 Q인가요? 아니면 S인가요? 매출액 S잖아, S.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공헌이익률을 찾아줘야 돼요. 근데 복수 제품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게 3개 나오거든요. A, B, C. 3개씩이나 필요 없어. 하나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3개나 있잖아요. 그럼 쿨하게 얘네들을 하나로 그냥 만들어버리면 된다고.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A, B, C를 모두 다 가중평균한 하나의 공헌이익률을 만들어주면 그만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다 가중평균하면 돼요. 대표적으로 경제적 부가가치 EVA 구할 때도 어떻게 해요? 자본비용이라는 거 하나만 있으면 족한데 이놈 자식들이 부채만 끌어쓴 게 아니라 주주들한테 출자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인 자본비용도 있고 자기 자본비용도 있더라. 2개씩이나 있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하든가요? 가중평균에서 그냥 왁 구하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무려 3개나 있잖아요. 그러면 가중평균 내려버리시면 된다고. 그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저 다만 주의사항이 있죠. 주의사항은요. 이 가중평균 하려면 가중치가 필요한데 이 가중치가 매출 배합이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Q의 배합도 일정하고 그 다음에 S의 배합도 일정하더라는 거야. 근데 요 배합과 요 배합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각 제품들의 판매 가격이 다르니까. 따라오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Q의 배합을 쓸 거냐 아니면 S의 배합을 쓸 거냐라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당연히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되느냐. 지금 공헌이익률을 가중평균하고 있거든요. 왜? Q 구하려고 아니면 S 구하려고? S 구하려고 률이 필요한 거니까 당연히 요 놈을 선택해야지 얘를 쓰면 안 된다는 거. 요걸 좀 조심하시면 돼요.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반대로 만약에 이 문제가 매출액이 아니라 판매량 Q를 묻는 문제였다면 애시당초 우리는 류를 가중평균하지 않겠지. 뭘 평균 낼까요? 개당을. 그래서 개당 공헌이익 3개를 뽑아놓고 그들의 가중평균 할 거라고요. 그때 가중치는요. Q를 구하려고 개당 공헌이익을 가중평균하는 중이라면 당연히 가중치도 S보다는 Q가 어울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 가중치만 여러분들이 혼동해서 쓰지 않으면 복수제품 CVP는 틀릴 일이 없어요. 다만 이 문제는 잠깐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이렇게 해도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 일단 공헌이익률을 하나하나 다 구해야 돼요. A는요. 판가 100원에 변동비 60원이니까 공헌이익 40원. 그럼 공헌이익률은 40%. B는요. 150에 75니까 한 50% 나오겠네. C는요. 100원에 30원이니까 70원에서 70% 나오겠네. 그래서 공헌이익률 3개 다 구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할 거냐? 매출액 배합이 필요한데 그걸 주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야 돼요. 매출액 A 거 구해봅시다. 2,500개 곱하기 100원. 그러면 뭐 25,000원 25만 원쯤 나오겠네. 그죠? B 5,000개 곱하기 150원. C 2,500개 곱하기 100원. 그럼 각각의 매출액 다 나왔으니까 그걸 다 더하시고요. 다 더한 총 매출액에서 각 제품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배합을 때린다. 비율 계산은 충분히 가능하죠. 배합이 다 계산됐으면 아까 전에 뽑아놓은 공헌이익률에다가 방금 전에 계산한 배합을 다 일일이 걸어주면 공헌이익률을 가중평균할 수 있어요. 방법은 쉽죠. 방법은 쉽지만 벌써 지금까지 계산기를 얼마나 많이 두드려야 돼요.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공헌이익률을 가중평균한다는 건 문제 자료에 따라서 이렇게 구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어차피 공헌이익률이라는 것은 매출액분의 공헌이익이잖아요. 그럼 A의 매출액, B의 매출액, C의 매출액이 있을 거 아니야. 토탈 매출액을 다 합치시고요. 공헌이익도 A의 공헌이익, 그리고 B의 공헌이익, 그리고 C의 공헌이익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 합치세요. 그냥. 그 둘 간의 비율을 때려주면 어차피 이거 가중평균한 거랑 당연히 똑같이 나와요. 즉 토탈 매출액 분의 토탈 공헌이익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중평균한 공헌이익은 그냥 총 매출액, 총 매출액, 토탈 매출액 분의 이거 다 더했다는 것은 분자의 토탈. 다 합친 공헌이익이다. 이 비율을 때려줘도 어차피 저렇게 하나하나 가중평균한 거나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뭔 말 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방식을 통해서 공헌이익률 가중평균한 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매출액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제는 그냥 n 플러스 하면 되겠지. 2,500 곱하기 100 n 플러스 5,000 곱하기 150 n 플러스 2,500 곱하기 100 n 플러스 해보세요. 125만 원쯤 나왔을 거야. 그죠? 이번엔 공헌이익으로 갑시다. 자, 40원이겠죠? 곱하기 2,500 n 플러스. 그죠? 75원이겠죠? 곱하기 5,000 n 플러스. 그리고 C는 70원이겠다. 그죠? 곱하기 2,500 n 플러스. MR 딱 눌러보세요. 65만 원. 끝났어요. 그냥 이게 바로 공헌이익률이라고. 그것도 가중평균 해놓은 거. 계산하시면 52%쯤 나와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따라오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자, 그럼 손익분기점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할 거냐? 0.52라고 하는 저 가중평균된 공헌이익률에다가 손익분기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세일즈 BPS라고 씁시다. 거기서 이제 고정비를 마저 날려줬을 때 그게 제로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고정비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고정비 구하라고 우리한테 어떤 힌트를 줬느냐? DOL은 5였다라는 것을 지금 준 거죠. 자, 그럼 DOL을 한번 써먹어 볼까? DOL은 어떻게 구하나요? DOL은 우리 거꾸로 삼각형이었지, 그렇죠? 그래서 5분의 CM 이렇게. 자, 근데 우리 공헌이익은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DOL이라는 것은 A 거, B 거, C 거 이걸 따로따로 준 게 아니라 주식회사 대한의 DOL입니다. 즉 A, B, C 다 합쳐진 전체 영업 레버리지도를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전체 공헌이익 65만 원 이게 여기 들어가면 되겠지? 영업이익은요? 그 65만 원이라는 공헌이익에서 우리가 지금 얼마인지 궁금해하고 있는 고정비 그 친구를 차감해주면 영업이익이잖아요. 공헌이익은 변동비까지만 뺀 것이고 고정비 마저 빼주면 영업이익이 되는 거니까 그 결과 얼마가 되더라? 5가 되더라. 그럼 지금 이 부분의 방정식을 이용해주면 고정비가 얼마인지 우리는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정비 한번 계산해 주시면 고정비는 52만 원 정도가 나와요. 52만 원. 52만 원 대입해 줍시다. 여기다가 52만 원. 52만 원을 대입해 주면 우리는 이제 드디어 BPS가 얼마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계산 한번 해보시면 얼마쯤 나올 거냐? 100만 원 나와요. 100만 원. 다만 주의하실 게 있죠. 100만 원 구하라는 게 아니야. 그렇죠? 뭐 구하래요? 이 100만 원은 지금 A, B, C 다 합친 거잖아요. 그렇죠? A, B, C 다 합쳐서 100만 원 찍어야 딱 본전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그런 소리인데 그 중에서도 누구 거? C 거. 요거 지금 계산해 보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100만 원을 C 것만 딱 남겨주려면 C가 차지하는 매출액의 비중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C 거는 한번 계산해야 돼. A, B, C 다 합친 게 아까 전에 매출액 125만 원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C 거는 얼마였어요?
2,500 곱하기 100 해서 25만 원인 거죠. 그럼 125만 중에 25만 원이 실 거니까 비중으로 따지면 한 20% 정도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20% 뭐 딱 때려주면 시가가 딱 나오겠네. 그죠? 그래서 100만 원에 20%니까 정답은 20만 원이다.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따라오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자, 49번으로 갑시다. 이제 두 문제 남았네요. A 필터랑 B 필터 두 개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대요.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답니다. 최대 조업도는 12,000시간이고요. 자, 벌써 제품이 두 종류죠. A랑 B. 그래놓고 최대 12,000. 이거 딱 보자마자 눈치가 좀 채지지 않으세요? 뭐 묻고 싶은 거야 지금? 제한된 자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제한된 자원이 있을 때 무슨 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많이 연습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거 관련된 문제다라는 것을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벌써 눈치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49번은 제약자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A 필터, B 필터에 대해서 시장 수요량 몇 개씩인지 줬고요. DM, DL, VOH 그리고 VOH에 보시면 기계시간당 40원 꼴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네. 뽑아놓고 갈까요? 기계시간이 지금 제약 자원인데 그거 1시간당 40원 꼴로 발생하는 게 변동 제조 간접 원가래요. 근데 A 필터는 한 단위당 80원이 나와버렸거든요. 1시간에 40원인데 단위당 80원이라는 건 하나 만들 때 몇 시간 꼴이라는 거요? 2시간. B는요? 1시간당 40원인데 도대체 몇 시간 했었길래 160원 나왔냐? 몇 시간이겠어요? 4시간. 그래서 문제 읽으면서 A 필터 80원 옆에다가는 2시간, B 필터 160원 옆에다가는 4시간 이런 말 써가면서 읽으셔야 된다고. 자, 변동 판관비도 줬고요. 고정원가 그리고 판매 가격도 줬습니다. 대안은 X1년 2월달 판매 예측에는 처음에 포함하지 않았던 주식회사 민국이라는 회사로부터 B 필터 500단위 구입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일회성 특별 주문을 받아버렸대요. 특별 주문을 수락한다라고 할지라도 해당 제품의 단위당 변동원가는 그대로랍니다. 뭐 변하는 거 없다는 거고요. 특별 주문을 수락해서 영업이익을 18만 원만큼 증가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특별 주문은 도대체 한 단위당 얼마씩에 받아줘야 되겠습니까? 라는 걸 묻고 있습니다. 생산 설비의 증설도 없다라고 했으니까 고정비가 추가되는 거 없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자, A 필터랑 B 필터가 있는데 일단 뭐 우선순위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A 필터랑 B 필터. 자, 우선순위를 그냥 마구잡이로 따지기에 앞서서 우선순위를 도대체 왜 따지는가부터 아셔야 돼요. 그냥 러프하게 한번 계산해 봅시다. 저랑 같이. 자,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시장 수요량이 A 필터 2,500개 써있죠. B 필터 1,500개 써있어요. 시장 수요량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가게 문을 탕 열어봤더니 아이고 아침부터 줄 서 있어. 필터 좀 주세요. 손님들이 많이 와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근데 두 줄이 서 있는 거야, 두 줄. 요쪽 줄은 뭐 하는 줄이냐면 A 필터 사고 싶어요 라고 해서 줄 서 있는 거야. 몇 명인가 세봤어. 2,500명이더래요. 이쪽 줄에는 B 필터 사고 싶어요 줄 서 있는 거야. 몇 명이나 온 거야? 세봤더니 1,500명 있더라. 그럼 우리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A 필터 2,500개 싹 만들어서 팔고 B 필터 1,500개 싹 만들어서 파는 거 아니겠어요? 다 하면 좋은데 기계 시간이 모자랄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럼 우리의 수요량을 다 만족시키려면 기계 시간이 몇 시간이나 필요한가 한번 보세요. 자, 2,500개 곱하기 몇 시간 하실래요? A 필터는 하나당 2시간이라며. 그럼 5,000시간 정도 되겠네요. B 필터는요. 1,500개 곱하기 아까 4시간이라며. 곱해보세요. 6,000시간쯤 나오겠네. 합치면 5,000시간, 6,000시간이니까 11,000시간이면 다 커버 가능한 거죠. 우리 확보한 게 12,000시간이니까 사실은 현재까지로는 제한된 자원이 아닌 거야. 오히려 1,000시간이 남아요. 근데 문제는 그 와중에 특별 주문이 들어왔다는 거지. 1,000시간 남아있는 상태에서 뭐가 특별 주문 들어왔어요? B가. B는요. 하나 만드는데 4시간 필요한 놈입니다. 몇 개 들어왔어요? 500개. 4시간씩 500개면 2,000시간 아니야. 우리 남는 거 지금 1,000시간인데 2,000시간짜리 특별 주문을 받아준다? 못하거든요. 몇 시간 부족해요? 1,000시간 부족하지? 1,000시간 부족하면 A가 됐든 B가 됐든 누군가 하나는 포기해야만 특별 주문을 받아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누구 포기할까요? 우선순위가 낮은 놈을 포기하자. 그래서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자, 그럼 다시 우선순위로 돌아가서 단위당 공헌이익 좀 구해봅시다. 자, A는요. 판가 840원. 변동비는 4개 있네요. 290원, 100원, 80원, 50원 싸그리 다 빼세요. 얼마 나왔습니까?
계산기를 제대로 두드리셨다면 320원이 나왔을 겁니다. 이게 바로 단위당으로서의 공헌 이익인 거죠. 자, B도 계산해 봅니다. B는요 1280원에서요 400원, 150원, 160원, 90원을 다 빼줍니다. 계산해 보시면 480원쯤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단위당 공헌이익이 아니라 제한된 자원이 있을 때는 뭘 가지고 우선순위 결정하자? 제한된 자원 한 단위당의 공헌이익. 여기서는 기계시간 1시간당이겠네. 기계시간은 지금 2시간, 4시간 그랬으니까요. 얘는 2시간으로 나눠주시고 얘는 4시간으로 좀 나누어주시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1시간당으로서의 공헌이익이 얼마냐라는 게 나오게 될 겁니다. 계산 한번 해보시면 A는 160원, B는요 120원 정도 나오겠네.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순위는요? 순위는 얘는 지금 1순위고요. 얘는 지금 2순위가 되겠네.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자, 이미 아까 전에 말로 다 설명드린 부분이지만 그래도 그걸 좀 해볼게요. 보여드릴게요. 자, A의 수요량이 지금 몇 개냐면요. 줄 서 있는 사람 2,500명이라고. B를 사고 싶어요. 줄 서 있는 사람 무려 1,500명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1순위는 지금 A니까 A부터 열심히 만들어 봅시다. 2,500개를. 자, 그러면 하나당 2시간씩 5,000시간을 써야만 해요. 이렇게. 자, 근데 B는 1,500개를 만들길 원하거든요. 일단 다 만들어 보는 거야. 이렇게. 1,500개만큼을. 1,500개만큼을. 하나당 몇 시간이냐? 4시간이라면서요. 그럼 여기서 이미 6,000시간. 합쳐봤자 11,000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지. 토탈 우리는 12,000시간만큼이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요만큼을 써서 유효 시간으로 1,000시간만큼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정보를 지금 준 겁니다. 따라오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자, 이제 특별 주문을 수락해 볼게요. 특별 주문이 들어왔어요. 수락했다라고 가정하고 지금 수락하기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말 그대로 증분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특별 주문을 수락하면 당연히 일단은 좋은 일이 생기죠. 없었던 매출액이 갑자기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특별 주문 덕분에, 이놈의 특별 주문 덕분에 우리는 매출액 증가 효과를 노릴 수가 있구나. 한 개당 얼마의 특별 주문을 받아주느냐, 판매 가격, 이것은 꼭 1280원이랑 다를 수도 있어요. 꼭 1280원이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그거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판매 가격 그냥 X라고 하고요. 박스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B 필터를 500개만큼이다. 수량은 500개니까 500 곱하기 X, 뭐 이 정도로 갑시다. 자, 안 좋아지는 것도 있죠. 자, 뭐가 안 좋아질 거냐? 갑자기 이걸 더 만들어야 되니까 500개 만드는 것만큼의 변동비와 고정비가 증가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별다른 말이 없다면 고정비는 추가 투입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고정비는 총액이 안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고정비는 놔두시고요. 변동원가만 증가시킵시다. 이 특별주문 덕분에 변동원가가 막 증가한다는 거야. 이렇게. 변동원가 얼마래요? B 거 400, 150, 160, 90 여기까지잖아요. 그렇죠? 다 더하시니까 한 800원 되거든요. 800원. 변동 판매비가 안 들어간다 그런 말도 없으니까 다 들어가는 거야. 그냥 800원. 곱하기 몇 개? 500개만큼. 계산하시면 요거만큼의 변동비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한 40만 원 되고요. 이거는 증분 비용이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갈게요. 자, 별다른 게 없었다면 요거 두 줄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은 별다른 이슈가 있는 거죠.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느냐?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까 전에 말로만 그냥 한번 따져봤지만 지금 우리가 이 특별주문을 받아주려면 특별주문을 수락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있다는 거야. 필요한 시간. 우리는 500개를 만들 거예요. 누구를? B를. B는 하나당 4시간입니다. 4시간씩 500개라면 몇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2000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필요한 시간은 2000시간인데 남아있는 시간은 1000시간밖에 안 남아있으니 부족한 시간이 생기더라는 거야. 이렇게 둘을 비교해보면 부족한 시간이 생기더라는 거야. 그 부족한 시간은 몇 시간이냐면 1000시간만큼인 것이고 1000시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문제에서 준 게 없기 때문에 얘는 고스란히 우리가 뭔가를 포기해야 돼서 기회비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누구 포기하자? 1000시간만큼을 B를 사갖고 오는, B를 판매하는 거니까 당연히 B를 포기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B는 우선순위가 높고 A가 낮았다면 당연히 우리는 과감하게 A의 판매를 포기했겠지. 하지만 지금은 우선순위 자체가 얘가 떨어지는 녀석이니까 원래 팔던 B 요 녀석 중에 일부를
드러내야 되겠죠. 그냥 시간으로 셈하시는 게 좋습니다. 몇 시간 드러내자? 부족한 1000시간을 드러내자. 6000시간을 쓰고 있으니까 1000시간 드러내는 거 충분히 가능하겠네. 요 중에 1000시간을 드러내버리면 이익 측면에서는 얼마만큼 줄겠어요? 1시간에 얼마 버는데? 1시간에 120원 버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1시간에 120원을 버는 녀석이 바로 B인데, 거기서 우리가 1000시간만큼을 드러낼 작정이니까 요만큼 계산해서 12만 원만큼의 기회비용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요만큼 네팅해 준 것을 우리는 증분손익이다라고 부르고요. 이 증분손익이 보통은 0보다 크다라고 놓고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에서는 또 하나의 함정을 더 팠죠. 이 증분이익이 얼마였으면 좋겠대? 밑에서 3줄 정도 올라가 보시니까 영업이익을 얼마만큼? 18만 원만큼 증가시키고 싶대요. 이익이 증가된 거니까 18만 원이 뭐다? 증분이익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18만 원이다. 이렇게 풀자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X가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겠지. X 한번 계산해 보시면 X가 1,400원 정도 나올 겁니다. 1,400원.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다. 그죠? 자, 마지막 50번 문제 한번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0번 문제. X1년도에 실제 결과와 그리고 고정 예산이래요. 고정 예산이 뭐예요? 그냥 1월 1일 날 생각한 그 예산인 거죠. 변동 예산은 뭔가 실제를 좀 반영해서 바꿔놓은 것이 변동 예산인 거고, 바꾸지 않고 그냥 1월 1일 날 나의 날 것으로서의 그 생각, 그것을 우리는 고정 예산이라고 불렀었어요. 그죠? 자, 실제 결과랑 고정 예산을 비교해 주는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작성했답니다. 보니까 판매량은 3만 개, 고정 예산은 2만 5천 개. 예산보다 더 많이 팔았다는 거네요, 실제로는. 그래서 매출액도 더 늘어났나 봐. 근데 매출액과 판매량을 줬으면 그래도 한번 나눠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실제로는 한 개당 얼마 받았을까? 156만 원 나누기 3만 개 하시면 되잖아요. 개당 52원, 그죠? 예산 짤 때는 한 개당 얼마에 팔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125만 원 나누기 2만 5천 개. 개당 50원이거든요. 잠깐 밑에 보세요. 뭐 구하래요? 매출 가격 차이, 시장 점유율 차이, 시장 규모 차이 3개 구하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복잡한 계산 필요 없는 것이, 분명 이게 지금 마지막 문제니까 이 마지막 문제인 50번까지 왔을 때 시간 여유가 엄청 있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풀 수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을 거야. 보통 뒤에 있는 문제들은 풀어보지도 못하고 대충 찍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근데 아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정말 1, 2, 3, 4, 5번 중에 하늘에 맡겨야 된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라면 도저히 계산은 다 못하겠는데 그래도 이 중에 확률이 좀 높은 거를 찍게끔 어느 정도의 계산은 가능한 거야. 시간이 뭐 한 40초 정도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럼 보세요. 지금 가격을 예상은 50원이었는데 실제는 52원이니까 가격 측면에서 보면 우리한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유리하잖아. 지금 더 비싸게 받았으니까. 가격 차이는 무조건 유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리한 건 favorable하다라서 F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서 가격 차이가 유리한 것은 1번, 3번, 4번이죠. 찍더라도 절대로 2번이나 5번 중에 찍고 나와서는 안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시장 점유율 차이랑 시장 규모 차이 나오는데 박스 밑에 봅시다. 딴 건 볼 필요도 없어요. 예측할 때 시장 규모 몇 개라고 예측했을까요? 예측할 때는 25만 개 시장일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40만 개가 됐대요. 규모가. 자, 그럼 우리 회사가 속해 있는 이 시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이다라고 하면 학원이 속해 있는 시장은 회계사 시장이거든요. 그럼 회계사의 시장 규모가 지금 25만 명의 수험생이었다가 40만 명의 수험생으로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회계사 시장이 호황이라는 거잖아. 학원에도 되게 좋은 시그널인 거 아닌가요? 규모가 커졌다는 건 우리 회사 입장에서도 되게 좋은 거예요. 우리 회사가 속해 있는 어떤 시장이 계속해서 안 좋아, 사양 산업이 되고 있어. 시장 규모가 줄어들어. 그럼 되게 안 좋은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규모가 커졌으니까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즉 계산기를 안 두드려 보더라도 시장 규모 차이는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1번, 3번, 4번이 후보였는데 아쉽게도 시장 규모 차이는 1, 3, 4 전부 다 유리하네. 자, 그럼 이제 점유율로 가봅시다. 점유율. 자, 시장이 얼마일 거라고 예측했어요? 25만 개.
근데 예산 짤 때 우리 회사 그 중에서 몇 개 팔 거라고 예상했어요? 예산 짤 때 판매량 2만 5천 개였잖아. 이 바닥은 25만 개야. 근데 판매량 우리가 아마 2만 5천 개는 먹겠지? 회계사 수험생 25만 명은 있을 거야. 그 중에 2만 5천 명은 우리 학원 오겠지라고 예측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몇 퍼센트 먹었어요? 10% 먹겠지라고 예상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요? 실제로는 40만 개 시장에서 우리가 몇 개 먹었어요? 3만 개밖에 못 먹었잖아요. 그럼 퍼센테이지로는 3만 나누기 40만 하니까 7.5%거든요. 점유율이 예상할 때는 내가 10%는 가져갈 줄 알았는데 7.5%로 줄어버린 거죠. 그럼 점유율 입장에서는 불리했겠지. 그럼 점유율은 불리. 그럼 4번 탈락. 찍더라도 1번, 3번 중에 하나 찍고 나오시면 그래도 절반의 확률로 맞출 수 있어요. 남들은 20% 확률인데 나는 50% 확률인 거야. 그럼 내가 붙는 거지 뭐.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마지막 문제라서 아마 제대로 건드리신 분들 많이 없으실 텐데 이런 식으로 찍는 확률이라도 조금 높여주셔야만 됩니다.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자, 매출 가격 차이라는 것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매출 가격 차이는 뭐 표준 원가 계산이랑 동일하죠. 근데 뭐 매출 가격 차이는 매출액 단에서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요. 매출액 단에서 그냥 이렇게 둘 간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지. 물론 매출 조업도 차이를 구해봐라라고 한다면 공헌이익 단에서 얘네 둘을 계산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그죠? 자, 매출 가격 차이니까 이 녀석은 필요 없어요. 가격만 다르게 하면 됩니다. Q 액추얼로 동일하게, P는 서로 다르게. 자, AQ, AP는 알고 있죠. AQ는 실제 판매량 3만 개고요. AP는 실제 판매 단가 52원인데 곱해봤자 156만 원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계산할 필요 없이 실제 매출액 이거 씁시다. 자, AQ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만 개인데 이번엔 여기에다가 예산상의 판매 단가 한번 걸어보자고요. 예산상의 판매 단가는 아까 전에 125만 원 나누기 2만 5천 개 하셔서 50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50원. 오케이, 50원. 그래서 이걸 한번 계산해 보시니까 156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바로 매출 가격 차이가 된다. 뭐 차이라는 말은 그냥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 둘 간의 차이 150만 원. 150만 원. 둘 간의 차이를 계산해 보시면 6만 원이고요. 6만 원만큼 실제가 더 크면 기분 좋은 거죠. 매출액이니까. 그래서 페이버러블 하다. 그래서 아까 전에 사실 우리는 그냥 방향만 놓고 봐도 1번 아니면 3번이 답이다라는 결론 냈으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1번이든 3번이든 3번이든 전부 다 6만 원만큼 유리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놈은 굳이 계산해 볼 필요는 없는 문제예요. 하지만 그래도 우린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그냥 한번 해봤어요. 하지만 실전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냥 단순히 방향만 놓고 봐도 1번 아니면 3번이구나라는 걸 알았으니까 계산을 할 필요는 없었다. 자, 시장 점유율 차이랑 시장 규모 차이를 한번 구해볼 건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제 객관식 할 때나 파이널 강의할 때 이거 요령을 좀 가르쳐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얘기 잠깐 해봅시다. 자, 우리 어차피 얘는 이제 쓸모도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우리가 표준 원가 계산 때문에라도 요렇게 세 가지를 계산하면 이것저것 풀린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차이 분석할 때 주로 쓰는 이런 왁구라는 거지, 그렇죠? 일종의. 자, 근데 이런 툴을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이게 법칙이 다 있어요. 법칙이. 자, 크게 이제 여러분들은 그 두 가지 법칙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법칙을 첫 번째는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되느냐? 실제가 돼요. 그래서 왼쪽은 실제고요. 오른쪽은요. 예산이에요. 그래서 좌는 액추얼 그리고 우는 스탠다드입니다. 액추얼과 스탠다드. 좌는 액추얼, 우는 스탠다드. 뭐 이 정도로 씁시다. 이렇게. 요게 하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항상 쓸 때. 자, 두 번째. 항상 Q랑 P가 있으면 뭘 먼저 쓰느냐? Q 먼저 써요. Q라는 건 이제 수량이거든요. 수량과 관련된 것을 늘 먼저 표기하게 돼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실무도 보면 이런 거잖아요. 제가 지금 우리 학원에 여기가 몇 호다? 202호 강의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누군가 그러는 거예요. 202호에 가보면 책상이 겁나 많대. 그 책상 다 해서 얼마인지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뭐부터 하실래요?
뭐부터? 202호의 책상이 다 해서 얼마 어치가 있느냐,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누가 부탁을 한 거야. 알아달라고. 제일 먼저 여러분 뭐 하실래요? 먼저 202호 한번 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서 도대체 이놈의 책상이 몇 개 있는지 눈으로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즉 수량과 단가 이 둘만 알면 우리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 수량과 단가 중에서 쉬운 거부터 해결하자고. 쉬운 거 뭐겠어요? 쉬운 건 누가 봐도 수량이라고요. 하지만 202호 강의실에 하루 종일 서 있어 보세요. 한 개당 단가가 보이는지. 단가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량은 눈만 달려 있으면 해결. 하지만 단가는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해결 불가. 이거는 회계적으로 뭔가 계산기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해결하는 건 수량입니다. 그래서 보면 Q 먼저, 그 다음에 P잖아요. 우리 종합원가 계산에서도 1단계 뭐부터 하나요? 1단계 물량부터 세라고 하잖아. 단가는 무려 한 4단계까지 가야 나와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어떤 금액의 계산이 수량 먼저예요. 수량 먼저. 뭔 말 하는 거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수량을 먼저 우리가 체크한다. 이렇게 두 가지 법칙을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럼 봅시다. 시장의 규모가 있고요.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있대요. 둘 중에 뭐부터 체크할까요? 둘 중에. 딱 봤을 때 오리지널로 이게 수량에 대한 개념이다 싶은 느낌이 드는 건 얘인가요? 규모라는 건 이거고요. 점유율이라는 것은 이거잖아요. 누가 수량이에요? 얘를 먼저 쓰는 거예요. 얘를 먼저 이렇게. 뭔 말 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쓸 겁니다.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쓸게요. 규모. 거기에 점유율을 때려주세요. 사실 이 문제는 그래도 좀 간단한 것이 제품의 종류가 하나밖에 없어요. 보통 우리가 이 판매 부분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해서 문제를 낼 때는 제품이 뭐 A도 있고 B도 있다 해서 뭐에 대한 이슈도 있냐면 원래 여기에 배합 이슈도 있대요. 매출 배합 이슈도 원래 생기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배합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제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배합 그냥 무시. 그럼 전체 몇 개 시장인데 그 중에서 내가 몇 % 먹었다. 요게 이제 내 수량이지, 내 수량. 내 수량에다가 뭘 곱해야만 이익이 나올 거냐? 단위당 공헌이익을 곱해줘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을 두 개 만들면 돼요. 규모, 그리고 점유율, 그리고 단위당으로서의 공헌이익.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 점유율 차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시장 점유율 차이를 이렇게 딱 만들고 싶은 거야. 이렇게 시장 점유율 차이를 이걸 하나 딱 계산하고 싶은 거야. 그럼 보세요. 점유율은 차이를 낼 거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는 액추얼과 스탠다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점유율이라고 하는 녀석은 둘 중에 하나에다가 액추얼을 썼다면 나머지 하나는 스탠다드를 넣어야지. 둘 다 액추얼을 넣어버리거나 둘 다 스탠다드를 넣으면 차이가 안 날 거 아니겠어요? 뭔 말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뭔가 차이가 있으려면 이놈과 이놈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액추얼, 나머지 하나는 스탠다드로 넣을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액추얼 주시고 누구한테 스탠다드 주실래요? 그거 한번 따져보세요. 둘 중에 액추얼 가져가는 건 누굴까? 그리고 스탠다드 가져가는 건 누굴까? 힌트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왁구에 있어요. AQAP, AQSP, SQSP 늘 이렇게 쓰던 거. 거기 보니까 법칙을 정해놨다고요. 왼쪽은 액추얼, 오른쪽은 스탠다드. 그럼 어떻게 쓸 거냐? 얘는 액추얼이고요. 왼쪽에 있으니까. 얘는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는 스탠다드라고 이렇게.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점유율만 차이를 볼 거니까 이 둘은 서로 다르게 쓰더라도 나머지 애들까지 차이가 있으면 안 되죠. 만약에 규모마저도 하나는 액추얼, 하나는 스탠다드 써버리면 이 안에는 점유율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규모 차이까지 포함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규모나 개당 공헌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좌우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오로지 점유율에 대한 차이만 딱 남겨두게 되는 거죠. 이게 되셨죠? 무슨 말 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럼 도대체 액추얼로 양변을 맞출 거냐, 스탠다드로 양변을 맞출 거냐, 그런 문제가 생겨버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법칙은 그냥 좌 액추얼, 우 스탠다드예요. 뭔 얘기냐? 우리가 지금 비교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점유율인 거죠. 비교하려는 게 점유율. 점유율을 기준으로요. 점유율이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항목이죠. 점유율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항목. 규모는 왼쪽에 있잖아. 왼쪽에 있는 애들은 둘이 통일시킬 때도 왼쪽이니까 액추얼로 통일. 자, 개당 공헌이익은요. 개당 공헌이익은 점유율 우리가 지금 비교하는 거. 걔 기준으로 어디 있어요? 둘 다 우측에 있지. 우측에 있으면 통일시키더라도 뭘로? 스탠다드로 통일.
스탠다드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자, 규모부터 실제 규모 한번 넣어봅시다. 실제 규모 몇 개? 40만 개, 그죠? 40만 개. 여기도 40만. 하지만 점유율은 하나는 액추얼, 하나는 스탠다드 때리시라고요. 그건 아까 전에 계산해 놨었어요. 실제 규모는요. 40만 중에서 3만이었으니까 7.5%. 예산상의 점유율은요. 우리가 예산 짤 때 규모를 25만 단위로 예측했지만 2만 5천 단위 정도를 우리가 먹겠지. 즉 10% 정도를 우리가 점유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거니까 이것도 10%. 즉 얘만 서로 다르게 매겨준다고요. 액추얼과 스탠다드로. 자, 단위당 공헌이익은 서로 맞춰줄 건데 우측에 있으니까 표준으로. 자, 예산으로. 자, 공헌이익은 예산상에서 얼마예요? 50만 원. 근데 판매량 몇 개에 대해서 50만 원? 2만 5천 개에 대해서 50만 원. 그럼 나눠보세요. 개당 20원이 바로 예산상의 개당 공헌이익인 거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요놈도 계산하시고 요놈도 계산해 주세요. 계산 한번 해보시면 요 녀석은 60만 원 정도 나올 거고요. 3개 곱하면. 그 다음에 요 녀석은 계산 한번 해보시면 얼마가 나올 거냐? 80만 원쯤 나올 겁니다. 80만 원. 그럼 얘랑 둘 간의 차이니까 그냥 20만 원이고요. 20만 원이고요. 유리하겠어요? 불리하겠어요? 조금이라도 더 액추얼인 것은 왼쪽이잖아요. 그렇죠? 왼쪽이 액추얼이니까. 왼쪽이 더 작죠? 왼쪽이 액추얼인데 실제가 작죠? 실제가 작으면 무조건 안 좋은 거야. 이건 다 공헌이익이니까. 실제가 작아서 기분이 안 좋네. unfavorable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점유율 차이는 20만 원 불리고요. 답은 나왔네. 답은 1번인 거야. 따라오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답은 나왔지만 시장 규모 차이도 한번 해봅시다. 같은 방식으로 해볼게요. Q에 해당되는 거 먼저 씁니다. 1개, 2개, 3개, 4개 라고 표기할 수 있는 것은 점유율이 아니라 규모죠. 그 다음에 점유율을 쓸 겁니다. 원래는 배합도 써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제품이 두 종류가 아니니까 배합 생략하고 개당으로서의 공헌이익으로 갑시다. 똑같은 거 하나 더. 규모, 점유율, 그리고 개당 공헌이익이요. 자, 우리는 지금 뭘 뽑고 싶으냐? 규모 차이를 뽑고 싶어요. 시장 규모 차이. 규모에 대해서 차이를 우리가 분석하겠다는 건 여기에다 걸어주는 숫자랑 여기에다 걸어주는 숫자가 같으면 안 돼요. 차이니까. 그럼 둘 중에 한 놈은 액추얼, 한 놈은 스탠다드인데 어떻게 가자? 왼쪽은 액추얼, 오른쪽은 스탠다드. 액추얼과 스탠다드. 이렇게. 그죠? 자, 그럼 나머지 것들이 문제가 돼요. 점유율과 공헌이익은 어떻게 할 거냐? 아니, 우리가 지금 명색이 규모 차이만을 계산하고 싶은 건데 점유율마저도 뭐 액추얼 스탠다드 혹은 뭐 스탠다드 액추얼 이렇게 해버리면 규모 차이뿐만 아니라 점유율 차이가 그 안에 끼어드니까 순수한 규모 차이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즉 규모만 서로 다르게 갈 뿐 나머지는 통일시켜야 돼. 여기가 액추얼이면 여기도 액추얼, 여기가 스탠다드면 여기도 스탠다드. 개당 공헌이익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의문이 남는 게 오케이, 맞추는 건 좋은데 액추얼로 통일시킬 거냐? 아니면 스탠다드로 통일시킬 거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간단하다고. 지금 우리가 비교하는 게 뭐냐? 규모, 얘 비교 중. 그럼 이 규모, 지금 비교하고 있는 이 녀석을 기준점으로 삼으세요. 기준. 기준점에서 왼쪽에 있는 항목이라면 통일시킬 때도 액추얼로. 기준점에서 우측에 있는 항목이라면 통일시킬 때도 스탠다드로.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자, 근데 기준점을 봤을 때 그 기준점보다 왼쪽에 있는 놈이 없잖아. 없고 다 어디에 있어요? 다 우측에 있죠. 얘도 얘 우측. 얘도 얘 우측. 우측이면 뭘로 통일하자? 죄다 스탠다드로. 얘도 스탠다드, 얘도 스탠다드, 얘도 스탠다드, 얘도 스탠다드로 다 통일해야 이렇게. 그럼 끝난 거야 그냥. 자, 실제 규모는 몇 개라고요? 실제 규모 40만 개. 하지만 예산상의 규모는 몇 개? 25만 개. 자, 스탠다드 점유율은요. 아까 전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면 예측할 때 25만 개 시장이겠지? 그중에 내가 그래도 2만 5천 개 먹겠지. 10%잖아요. 10% 점유율 예상. 10% 점유율 예상. 개당으로 공헌이익은 어떻게 예상했었어요? 고정예산상에서 공헌이익은 50만 원일 것이다. 하지만 아마 판매량은 2만 5천 개겠지. 그렇다면 나눠주니까 개당으로 그래도 한 20원 정도겠구나. 그죠? 50만 원 나누기 2만 5천 개니까요. 20원이다. 여기도 20원이다. 이렇게 해주면 다 똑같고 규모만 다르잖아요. 규모만. 그죠? 그래서 규모를 서로 달리 해놓고 두 금액을 계산해 주세요. 계산 한번 해보시면 얘는 80만 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50만 원. 그럼 둘 간의 차이 금액은 30만 원 정도 될 거고요. 30만 원만큼 지금 유리한 건가요? 아니면 불리한 건가요? 왼쪽이 더 큰데 왼쪽이 더 액추얼이라고 실제가 더 커져 버렸어요. 뭐 계산하는 중인데? 공헌이익. 공헌이익이 실제가 더 크면 당연히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페이버러블하다. 그럼 정답은 1번인 게 확실해졌네. 되셨죠? 무슨 말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매 부분의 성과평가는 난이도는 높지 않아요. 이거 예제 문제를 푼다 그러면 세상 쉬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매출 가격 차이랑 매출 조업도 차이를 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문제는 해당 사항 없지만 제품이 2종류 이상 있었다 그러면 뭐 매출 배합 차이와 그 다음에 매출 수량 차이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매출 수량 차이를 다시 한번 시장 점유율 차이와 시장 규모 차이로 쪼개주고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1번, 2번, 3번 해봐라 그럼 다 잘하시거든요. 근데 이 문제처럼 기습적으로 그냥 마지막 단계인 시장 점유율 차이랑 시장 규모 차이를 그냥 한 번에 딱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애를 먹어요. 근데 요 논리만, 이 두 가지 논리, 요것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논리는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던 것들을 제가 갑자기 여러분 새로운 걸 가르쳐 드릴게요 하고서 뜬금없이 팍 집어넣은 게 아니라 우리 손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요 왁구에서 이미 알고 있는 법칙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저 법칙만 좀 기억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50번 문제에서 지금 영업이익을 보니까 더 많이 팔았는데도 영업이익은 감소했죠. 그래서 그게 원인이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첫 번째로는 판매와 관련된 그런 원인들이 있겠고, 또 하나로는 이제 제조와 관련된 원인들이 있겠는데 지금은 판매와 관련된 원인들만 분석한 거고요. 진짜로 다 분석하고 싶다면 제조와 관련된 것도 분석을 해야 되겠지. 근데 제조와 관련된 원인을 보는 게 바로 표준 원가 계산이었던 거고.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이렇게 해서 10문제 정도 풀어봤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 보신 분들에게는 다들 좋은 결과를 있기를 좀 기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험을 위해서 이 강평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수험생활 잘 하셔가지고 다음 시험 다들 잘 보시고 또 원하는 결과를 다 얻고 다 합격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